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를 담당하게 된 경영지도사 이정복입니다. 오늘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지, 또 용도별 사업계획서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러죠. 먼저 요 한마디 보고 시작할까요? 이게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서치를 해놨는데요. 서치하다가 이렇게 여기 이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금 사업계획서도 잘 이해하시는 데는 좀 미흡한 면이 있고, 뭐든지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비범함이라는 것은 이런 평범함이 쌓인 결과입니다. 이 비범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부자다 그러면 부자의 결과만 보지만 사실은 그 부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쌓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처음에는 여러분께서 좀 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걸 갖다가 쌓이면은 또 하나의 사업계획서의 전문가 수준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이제 할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실무를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이게 부분별로 보기보다는 이게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보셔야지 여러분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논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라는 그 자체가 기술성과 시장성,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 등 이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계별로 아이템 선정도 하시고 사업 타당성 분석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그 가운데 그 총합이 결론적으로는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순서가 사업계획서의 목적, 여러분께서 왜 사업계획서를 그냥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디 내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왜 쓰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목적이라 그랬는데 왜 쓰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선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의 일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분화 들어가기 전에 사업계획서의 일반적인 관통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용도별 중시사항,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자를 말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이 이해관계자가 투자자냐, 안 그러면 은행이냐, 안 그러면 공공기관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도 쓰는 목적이 틀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실무하고 관련된 거는 사업계획서의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구조.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하시면 사업계획서의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하시면 어떤 경우에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역량이 배양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서를 양식을 받더라도 세세분으로 따지면은 조금씩 틀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떤 사업계획서에 대응하더라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창출 이후의 사업 지속성, 이거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서 실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는 성과 창출 이후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장을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분석, 이것도 손익분석도 사업계획서 실무 차원에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물론 포함됩니다만 극히 적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말은 이게 손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윤곽은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한다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성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 향상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팔았을 때 손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사의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되는지,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윤곽을 잡으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보다는 몇 가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목적은 여기 보시는 두 그림하고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비행기를 타시려고 하면 어떤 비행기를 타시고 싶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 봤을 때는 이제 조종석이죠. 조종석 속에서 하나는 계기판이 이제 단순한 거, 그리고 하나는 계기판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목적에 맞춰서 설명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기판이 있는 쪽으로 이제 선택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목적하고 관련됐냐면, 이게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지원 목적이나 단순하게 자기 검증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걸 쓰는 목적을 아셔야지 이게 체화가 돼서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목적, 방향성 없이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 차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대 초반입니다만은, 이제 이래 살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고 계획을 가지지 않고 살았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걸 살아보니 제가 깨닫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대에서 30대, 40대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좀 계획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계획이 전혀 없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계획이 부족하고 계획을 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사니까 20대나 30대나 시간은 흘러갔는데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만큼 발전되었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하겠더라.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나이는 먹었는데 내가 무엇을 나이 먹은 만큼 실질적으로 나이값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좀 의문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중간에 제가 40대입니다만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40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 시간상 그렇습니다만 계획을 가지고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그런 의문도 가지고 했지만 계획을 세우고 했더니만 그게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분명한 발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이, 물론 그걸 다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계획을 가질 때하고 안 가질 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40대 후반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도 여러분 안 쓰고 사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는 안 쓰고 사업할 수는 있는데, 안 쓰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5년 뒤에나 뭐 6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변화는 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니만, 물론 그걸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사업계획서상의 장족의 발전을 해서 수익적인 측면이나 고용적인 측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계기판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안정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뜰 때하고 착륙할 때는 물론 조종사가 관여를 합니다만 어느 일정한 높이에 가면 이거는 비행기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간다 하는 거는 이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측에 나와 있는 이게 사람이 조정해가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기계의 복잡함에 의해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계획, 안정성 이런 걸 가지고 입력하고 이었을 때 그만큼 이게 편안한 비행 안전이 될 수 있듯이 우리도 계획을 세웠을 때 그에 따라서 충분한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사학계획서 일반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술성과 시장성 또는 시장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업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사업계획서의 가장 일반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저 뒤에 가서 약간 더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여기 핵심이라는 걸 아시고요. 어떤 사업계획서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저도 이쪽 업무에 컨설팅 업무를 한 9년차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범위를 아직까지 넘는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기술성이 뭐고 시장성이 뭐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사업계획서의 양식에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성이 뭐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술성은 우리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차별화 요소를 우리가 기술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차별화, 경쟁 우위, 뭐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이걸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조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걸 우리가 기술 사업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앞에는 기술 부분이고 그러면 연구 개발 부분이고 뒤에는 사업화, 시장성, 파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술성이란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차별적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팔더라도 내 혼자 독과점으로 팔면은 이게 뭐 차별하고 필요 없죠. 물건을 내가 독점 공급한다면은 만드는 족족 팔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하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항상 경쟁하는 사람이 있거나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기존의 기술성이란 것은 기존 대비해서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기존 대비 불편했던 점, 힘들었던 점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제품의 개선이 되고 서비스의 개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결론적으로 기존 제품하고 개선 보완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고객은 이제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셔야 된다. 그게 차별하다 측면에서 기술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차별화를 가지고 기존 대비해 가지고 기술적 우위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개발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차별화시켜 놓으면 두 번째는 시장에서 팔아야 되겠죠. 파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시장성 또는 사업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가거나 어디를 뭐 어디 평가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평가포에 보면은 기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의 제품과 뭐가 다른가? 그러면 이렇게 다른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잘 팔 것인가? 이 이야기가 전체에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서비스적으로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팔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계획서를 쓰시도록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반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해관계자를 말씀드렸거든요. 이해관계자를 이제 중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용도별 중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고요. 은행에서 우리가 은행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우리가 어떤 은행에 그 돈을 지원받기 위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 기관에서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지원받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정부 기관의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기관의 이해관계자나 안 그러면 은행이나 안 그러면 투자자가 다 이해관계자들인데 이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가지고 그 목적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그 목적성에 맞추어서 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조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담보를 제외하고 신용으로 빌릴 때 그럼 은행은 주로 무엇을 보겠습니까? 은행의 그 이해관계자의 관점은 뭘까요? 그거는 은행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는 게 은행의 목적이에요. 그 은행에서 돈을 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금 플러스 이자가 1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은행에 150만 원 줘도 그거 다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 받을 돈 110만 원만 받고 더 받았더라도 돌려줍니다. 회계상 안 맞아도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행의 목적은 원금에서 이자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은행의 목적이죠. 그러면 투자자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투자자의 목적은 투자를 한다. 우리 투자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해외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일본에 봤을 때 우리가 손정의 회장님 비전펀드라는 거 아시죠? 알리바마에도 투자하고 우리나라 쿠팡에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들은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경위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투자 개념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 투자할 때도 손정의 그 회장님께서 투자할 때도 뭐 예를 들어 한 1조, 2조를 돈을 투자를 하셨죠. 그 1조 투자해가지고 1조 이자 받으려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고요. 1조를 투자했으면 거기에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1조가 10조가 되고 15조가 되고 2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손정희 회장께서 알리바마에 5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했다고 이래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투자해서 지분을 받았죠. 알리바마에. 나중에 알리바마가 성장해서 그 지분 받은 걸 환산하니까 그 미국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환산하니까 몇 조가 되죠? 뭐 30조, 40조가 되는 거예요. 500억 투자하고 1000억 투자해서 그 정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때 그 심사위원들의 관점은 뭐겠습니까? 그 심사위원들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사업을 잘해서 5천이든 1억이든 지원금을 받으면 사업을 잘 하셔서 1차적으로는 성과 창출한다. 성과 창출이 뭐죠? 일단 1차적으로는 수익을 낸다는 말이죠. 수익을 내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수익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부에서 바라는 정책들, 고용도 일어나는 거고요. 세금도 잘 낼 수 있는 거고요. 세금 잘 내면 그게 또 순수한 데가 다른 사람한테 또 투자도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게 바뀌겠을까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하고 또 세금 내서 그게 선순환 구조 되고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5,500만 원 돌락하는 거 아니죠. 그 5천만 원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만약에 5천만 원씩 지원했다 그러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두 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한두 개 10개를 투자했는데 5, 6개 나오면은 그건 더 좋은 거죠.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과 또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이해관계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학계획서를 쓰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A를 받는 것과 A+를 받는 차이가 뭐냐면은 A를 받기까지는 열심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수님의 연구 성과, 교수님의 학문적 방향, 교수님께서 평소에 이야기했던 거 이런 걸 갖다가 더 첨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건 A+ 요소예요. 그렇지만 이해관계자를 우리가 관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했을 때는 그건 A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세한 관계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학계획서를 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관했던 또는 시행했던 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이 누군가, 투자자들인가, 은행인가, 정부 관련 사람인가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성에 벗어나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은 하시겠지만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